안녕하세요. 집 걱정 없는 세상에서 온 최창우입니다. 오늘은 주거 취약계층과 공공임대주택 이런 제목으로 주거 취약계층이 어떻게 하면 주거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뭐니 해도 집 걱정 없는 사회가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다른 문제도 걱정 없이 해결되는 사회가 오면 좋겠다. 그래서 칠 걱정 없는 사회가 오면 정말 좋겠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이라는 말이 있고 주거 취약계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이 연관은 되지만 좀 다른 표현이기도 해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계수급권자, 의료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북한 이주민, 또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면서 생계, 의료, 수급권자 소득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 65세 이상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이분들도 사회 취약계층입니다. 기타 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 65세 이상으로서 수급권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수급권자는 생계, 의료 수급권자가 아닌 주거 수급권자, 교육 수급권자를 의미합니다. 맨 위에 생계수급권자, 의료수급권자는 무조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교육급여 또는 주거급여 받는 사람은 또한 조건부로서 또 인정이 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 취약계층이 누구를 말하는지, 자, 이걸 일단 알고 또 이따 가서 주거 취약계층은 누구를 말하는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공공주택 정보. 주제가 공공주택 정보와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공주택 정보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공공주택은 30가지 정도는 있는데 적어도 10가지 정도가 시민들에게 많이 열려 있다. 그 중에 제가 일부를 지금 써봤습니다. 자, 앞으로 저 강의를 추가로 또 들으실 분들은 계속해서 이 내용이 반복되기도 할 텐데요. 영구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재개발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 안심주택, 취약계층 공공임대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게 어떤 주택이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영구임대는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가장 힘든 분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철거민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전세임대는 최대 1억 1천만 원 이내에서 95% 지원해주는 이런 주택. 청년들은 이제 조금 더 액수가 많거나 신혼부부는 좀 더 많거나 그렇습니다. 자, 전세임대, 이것은 전세를 본인이 얻으러 다녀야 되는, 합격하면요, 그런 주택인데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합격하고 나면 집을 물색하러 다녀야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또는 흔히 말하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안 돼, 우리는 취급 안 해요 이런 말을 많이 이렇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취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길고 긴 인생에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 전세임대 여행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만 버티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거절하면요, 사람이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임대에 합격했지만 그만두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임대는 또 하나 주의할 점이 뭐냐면 전세임대를 왜 임대인이 안 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 받은 내역이 밝혀져 가지고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 되는가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일단 이 집을 당신이 찜하려면 80만 원을 맡겨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80만 원은 너무 많고요. 저는 30만 원은 맡길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맡기는 돈은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 쪽으로 내는 게 아니라 잠시 보관하는, 이 집을 LH나 SH에서 계약할 수 없어 이러면 다시 반환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고 맡겨야만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떼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80만 원 떼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전세 임대 얻으러 다니실 때는 이것을 조심하셔야 된다. 이것을 덧붙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임대. 이것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면 좋은데 합격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영구임대 합격하기가 가장 어렵고요. 그리고 매입임대도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매입임대에 이제 그런 제도가 운영되는데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1년에 2번 모집을 올해는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6개월밖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기다린다고 집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알아봐야 된다. 그런데 보통은 1년 지나서도 내 순번이 안 돌아오면 무효된다, 이런 뜻이죠. 이제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공공주택을 지원을 해봐야 된다. 그거 하나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거는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재개발 임대, 그 다음에 국민 임대 같은 경우에는 소득만 보니까, 사회적 배려 계층 이걸 보지 않으니까 일단 시민한테 많이 열려 있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어렵게 사는 분들은 재개발 임대에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 임대는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국민 임대는 서울에는 뭐 별로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주택 유형에서, 즉 국민임대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 안심주택 이것도 있고, 또는 취약계층 공공임대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라는 강좌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걸 이렇게 한번 보시면, 매입임대는 이와 같은 분들이 자격이 있다. 장애인 같은 경우 70% 이내는 이제 보다 더 기회가 좀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는데 맨 마지막 것만 이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맨 마지막 게 바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여기도 중위소득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하이면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방 그 면적이 좁거나 화장실이 밖에 있거나 부엌이 옛날 부엌이거나 이런 조건 중에 하나라도 미달하면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라고 합니다. 또는 임차료를 많이 내는 이런 경우에 매입임대 신청을 할 수 있다. 100만 원 벌면 30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국민임대 우선공급도 이런 종류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국민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이러는데, 뭐 보시면 어려운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건 살펴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행복추구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주거권과 밀접히 연관된 규정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주거 취약계층이란 고시원,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또는 만화방, PC방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는 움막집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합니다. 여인숙 같은 경우 아주 옛날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쪽방은 화장실이 밖에 있거나 그리고 부엌이 옛날 부엌, 상하수도가 잘 안 되어 있는 이런 집을 쪽방이라고 합니다. 규모가 작지만 화장실도 안에 있고, 그리고 또 부엌도
최신식 부엌이면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쪽방하고 매우 다릅니다. 아주 소수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고시원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공공주택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주로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뜻하는데요. 때로는 뭐 국민임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전세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는 전세를 얻는데 1억 좀 넘게까지 지원해주고 본인이 일부 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거 취약계층 이분들은 뭐 50만 원이라든지 1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보증금이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고 들어가는 그런 제도가 있다. 제가요 주거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동네에 어떤 고시원에서만 계속해서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 고시원에 사는 분이.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신청을 했다가 공공주택이 당신에게 보급이 되면 다른 한 사람한테 또 친한 사람한테 또 찜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바톤을. 그러면 이제 그분이 또 와서 신청하고. 근데 이제 다른 고시원에서는 안 온단 말입니다. 그건 다른 고시원 분들은 이런 정보가 있는 걸 이제 몰라서 오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신청하냐? 이제 이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증금은 보통 50만 원 그리고 20년 거주, 그 다음에 평균 소득 50% 이하라는 조건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도 5천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한다. 그리고 뭐 현금이 얼마 있나 이런 거는 따로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공공임대주택은 어디에서 신청하나? 이제 제가 주거복지센터에 이제 있었는데, 이제 주거복지센터에 신청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또, 대부분의 경우는, 동사무소, 요새 뭐 행정복지센터라고 합니까? 그곳에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신청하냐?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로 가면 다 소진됐다 이러면서 내년 봄에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공공주택이 보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요. 그리고 공공주택 신청을 했다고 모두에게 보장되는 건 아니고 또 어떤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만 문을 두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좁은 문이지만 계속해서 두드리면 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시원에 사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공주택 정보를 안다면 고시원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막 신청을 하면 행정당국도 또 국회도 정치권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세임대 신청할까 매입임대 신청할까 이런 제목인데요. 전세임대 신청하면 보다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고 매입임대 신청하면 들어갈 확률이 확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둘 다 열려 있긴 한다. 그러니까 일단 전세임대 신청해서 빨리 들어가고 나서 또 나중에 매입임대를 신청해보는 그런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주택 들어가서 살다가 다른 공공주택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열려있다. 공고문에서 안 돼, 그런 유형은 안 돼, 유사 유형이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으면 신청하면 네,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동일한 유형을 신청할 때 감점 주는 거는 이제 있는데 그거는 특히 국민임대 같은 경우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에 당첨된 분, 즉 합격한 분들이 그 합격하고 나서 가보니까 그 집은 나하고 좀 안 맞는다, 좀 좁거나 또는 교통이 불편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안 맞는다 이렇게 돼서
나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거절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또 다른 분한테 가봐라 하면 계속 거절당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주택만 따로 모아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을 하자, 이런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게 미임대 매입임대입니다. 그런데요, LH하고 SH하고 좀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다. LH는 다가구 등 매입임대라는 제목으로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다가구 등 매입임대, 그 다가구 등이 들어가면 이것이 계속 거절당한 미임대 매입임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데 SH공사는 그냥 장기 미임대 이렇게 그냥 있는 대로 쓰고, 그러니까 LH가 저렇게 이름을 좀 다르게 써가지고 미임대 아닌 척 지금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 말을 제가 소개하는 것은 저 제목을 보고 이것은 미임대 매입임대구나 하는 것을 빨리 파악하시는 게 좋다. 제목이 전체 성격을 말해주잖아요. 그죠? 기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주거 취약계층으로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는데요. 반지하일지라도, 미임대 매입임대가 반지하가 나오는 경우도 과거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주택일지라도 그런 집만 있다면 나는 즉시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미임대 매입임대가 나올 때 그 정보를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직접 그 당사자께서도 때로는 좀 지원해 보는 게 좋겠다. 요즘에는 원룸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쟁률이 의외로 상당히 높기도 합니다. 반지하 거주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있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제목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신청 자격이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유형이 내년 1월부터 새롭게 나오는데요. 통합공공임대는 한 곳에 새로 건설되는 공공주택이 보급될 때 여러 사회계층이 통합적으로 함께 산다, 이런 의미가 있고, 행복주택, 그 다음에 영구임대, 국민임대를 통합시켰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내년 1월 이후에 신축하는 주택에서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중에도 반지하 거주자한테 문호를 개방했다, 문을 활짝 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지하 거주자이신 분들은 통합공공임대 신청을 해서 즉 반지하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물론 통합공공임대 입주할 때 보증금이 문제가 되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로 특히 신축하는 통합공공임대 형태, 행복주택 또는 국민임대, 이런 주택 유형은 또 은행에서 융자도 좀 보증금 융자도 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은행도 나중에 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6대 은행 말고 또 다른 은행에서 융자를 특히 많이 하는 은행이 있더라고요. 제가 특정 업체를 말하기 싫어서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근데 이자가 좀 비싼 게 흠이죠. 하지만 이자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러면 좀 알아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보증금이 부족할 때 이제 이와 같이 좀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때로는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 부족할 때나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구임대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금 200만 원이 모자란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일단은 동사무소에 가서도 하소연, 호소도 좀 해보시고, 사실은 이게 하소연할 문제는 아닌데 어쨌거나 일단 이야기해 보시고, 그리고 주거복지센터에도 또 한번 문의를 때로는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절박한 이런 분들은 때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거복지센터가 이곳저곳을 지금 다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지자체마다 주거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잘 또 친밀하게 가까이 내 식구처럼 이렇게 지내면 또 주거 행복을 여는데 보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긴급주거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인데 일단 이제 이런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는 이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주소득자가 실직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돈을 못 벌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9번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도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자, 이런 분들은 동사무소에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더라. 이제 이걸 좀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급주거지원 금액은 이와 같습니다. 예. 관공서에서는 임시거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다 공급되는 건 아니지만 임시거소라 하면 이제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지원금이 있잖아요. 저 지원금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이 짧은 기간 동안에 민간주택을 계약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에 아까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다. 그런 분들이 취약계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그런 분들입니다. 자, 소득기준 나와 있습니다. 재산기준 나와 있고요. 자,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또 소득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 소득기준이 좀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좀 다른 지원은 없는지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해보시는 건 필요하고, 주거복지센터에 또 이야기도 좀 해보시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주거복지센터에서 반지하 같은 곳을 LH로부터 확보해가지고 이 월세를 받지 않고 또 지원하는 경우도 간혹 지자체마다 몇 호에 불과할 수는 있는데 또 그런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법 35조는 국가가 국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분들,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분들, 이분들부터 맨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비롯해서 그런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국민임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보시고요. 이 국민임대도 사회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살펴보시고요. 자, 이것은 공공주택 유형에서 공부를 또 자세히 하게 됩니다. 국민임대 점수 기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청약저축이 반드시 들어가는데, 제가 청약저축을 강조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이 청약저축이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곳에 내가 오래 사는 것도 내 의지로 좀 더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데 미성년자 수 이거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청약저축에서 반드시 점수를 따야 되는데 못 따면 나한테 매우 불리해진다. 나의 주거 행복을 위해서 청약저축을 반드시 들었다 하면 깨지 말고, 그리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붙는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만 원 한 달에 이제 넣을 수 있는 돈이 2만 원인데 2만 원 중에 19,000원까지 또 융자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2만 원 넣고 19,000원 융자해줘. 그러면은 창구 그 직원이 뭔 소리야 이럴 수 있지만 자세히 설명하면 이해할 겁니다. 자, 청년 전세 임대 요거 살펴보시고요. 이런 분들이 1순위 자격이고 또 이런 분들이 2순위 자격이다. 이제 3순위 자격은 또 따로 있습니다. 더 완화되어 있죠. 자, 요거 넘기고 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거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분들이 공공주택 신청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고시원에 거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시원에 거주한 분들, 이분들에게 공공주택 정보가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반지하 거주한 분들도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할 권리가 새로 생겼다. 그래서 반지하 거주했거나 또는 고시원에 거주한 분들이 직접 행동을 하고 또 목소리를 낸다면 나의 집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고시원 거주자 이분들에게는 또 보증금도 또 조금 받는 이런 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 중에 또 수거권자가 만약에 되신다면 수거권자이면서 주거급여를 받는 분은 보증금이 하나도 없어도 되는 그런 주택 유형도 또 간혹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거 취약계층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도움되셨기를 바라고요. 주거 취약계층이라는 이런 계층 이름이 없는 사회가 빨리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나날이 행복하시고, 자, 주거 행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행복이다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